1970년대 미국 남부 매기 양식장에선 조류가 너무 넘쳐나 언제나 처지곤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고민을 알아챈 중국은 미국에게 백련어라는 물고기를 소개했는데, 중국은 백련어가 조류를 기가 막히게 잡아먹으면서도 맛까지 좋아 음식으로도 손색 없다며 약을 팔았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현원루에 넘어간 미국은 결국 백련어 파리에 낚여버렸고 수입을 결정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은 조류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지에 백련어를 수출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 이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는데, 백련어를 들여오고 어언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미시시피강을 포함한 미국의 강 생태계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백련어를 들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남부엔 대형 홍수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수입해온 백련어들은 남부 지역을 넘어 순식간에 중부 전역의 강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백련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금방 죽어버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녀석들의 적응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적응력은 물론 말도 안 되는 번식력을 가진 백련어들은 빠른 속도로 미국 남부의 모든 강을 점령해가기 시작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미시시피 강은 거의 개박살 수준, 최대 1m 정도의 몸길이에 50kg의 체중을 가진 백련어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천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천적 하나 없는 얘네들이 하루에 자기 체중의 절반 가까이를 먹어치우고 알을 50만 개씩이나 낳는다는 것인데요. 수명 또한 평균적으로 10년에서 최대 20년. 이곳에 먼저 살고 있던 토종어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가고 어느덧 백련어가 있는 모든 곳은 이들의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성가신 존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백련어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이었는데, 백련어는 위협을 느끼면 물 위로 튀어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때 최대 3m까지도 튀어오를 수 있고, 이 행동은 단순히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걸 넘어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데요. 몸 길이가 1m, 체중이 50kg에 육박하다 보니 녀석의 몸통 박치기는 날아오는 돌덩이와 비슷한 수준. 백련어를 잡던 한 커플이 백련어에게 공격당해 턱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으며, 백련어에게 머리를 맞아 기절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실상 이 커다란 녀석을 제어할 만한 동물이 강에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 처음 백련어를 풀어놨던 인간이 직접 해치워야 했는데, 웃긴 건 맛도 더럽게 없어서 그것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선 메기어 같은 어류는 선호하지만 백련어와 같은 잉어류는 극혐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메기의 경우 튀김이나 구이 등으로 요리했을 때 충분히 맛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호하는 편이지만, 잉어류의 경우 잘못 조리할 경우 흙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기피생선으로 여겨지는 편입니다. 그나마 평화적이면서 좋은 방법이라곤 인간이 백련어를 직접 먹어치워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 미국에선 백련어를 포함한 잉어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기존의 아시안카프라는 이름을 코피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캐나다와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신기한 건 과거 우리나라 하천에도 백련어가 방류된 적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치어를 들여와 몇 차례나 방류된 적이 있지만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아 정착엔 실패했습니다. 얘네는 강 상류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그 길이가 너무 짧은 데다 유량도 일정하지 않아 알의 부화 자체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하류까지 알이 흘러내려가 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엔 꺽지나 빠가사리 같은 담당 일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